아버지 이제야 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고 내 귀를 파고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가 났다. 국화꽃 향기와 향 연기,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운 공기. 나는 그날 오후 늦게 지인의 부탁으로 그 자리에 나타났다. 지인이 문자를 보냈다. 형, 아는 사람 장례식인데 혼자는 너무 허전할 것 같아. 잠깐만 같이 가줄 수 있어?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냥 따라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영정사진을 마주한 순간 내 발이 멈췄다. 사진 속 여자는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22년 전 내가 이혼 도장을 찍으며 등을 돌렸던 그 여자였다. 강지은. 내 전처. 왜 지은이가 여기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내 앞을 막았었다. 두 청년이었다. 스물 안팎으로 보이는 형제였다. 형은 검은 상복을 반듯하게 입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동생은 그 옆에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서 있었다. 둘 다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들을 보며 숨이 턱 막혔다. 내 얼굴이었다. 정확히는 내가 20대였을 때의 얼굴. 높은 콧날, 약간 처진 눈꼬리, 왼쪽 뺨에 작은 흉터까지. 거울 앞에 서서 세월을 되돌리면 저런 얼굴이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 두 청년은 나를 닮아 있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야 오셨네요.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울부짖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저 아이들의 아버지? 내가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지인이 내 팔을 건드렸다. 형,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전혀. 나는 그날 이후에 알게 됐다. 지은이가 이혼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쌍둥이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내내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아빠는 먼 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올 거야 라고. 지은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왔다. 단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에야 오게 됐을 뿐이다. 형제의 이름은 민준과 민재였다. 형 민준은 21살, 동생 민재는 형과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났다. 두 아이는 지은이의 작은 원룸에서 지은이의 어머니 손을 빌려가며 자랐다. 지은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고 낮에는 재봉일을 받아 하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곁에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영정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지은이는 사진 속에서 살짝 웃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미소 그대로였다. 이혼할 때도 그녀는 끝내 크게 울거나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알겠어요 라고 했었다. 그때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 민준이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머니가 남기셨어요. 아버지 손에 직접 드리라고.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은이의 필체였다. 나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손이 떨렸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열어보지 못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아직은.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 내내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다. 여러분이 아버지 입장이면 어땠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나는 그때 참 어리석었다. 28배 건설회사를 차렸다. 직원 3짜리 작은 회사였지만 나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야 돌아왔다. 밥도 현장에서 때우고 주말도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그게 유일한 목표였다. 지은이는 그런 나를 말없이 기다렸다. 우리는 25에 만나 27에 결혼했다. 연애 시절 지은이는 내가 일에 빠져 있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당신이 꿈꾸는 거 나도 꿈꾸고 싶어라고 했었다. 나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지은이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언제나 거기 있을 테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었다. 오히려 더 바빠졌다. 지은이가 혼자 밥을 먹는 날이 1년의 절반이 넘었고 내가 집에 있어도 나는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봤다. 대화가 없었다. 아니, 내가 대화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대출 없는 집에 아내를 데려다 뒀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오만이었다. 출장이 잦아진 건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부터였다. 지방 현장을 뛰기 시작했고 때로는 열흘에서 보름씩 집을 비웠다. 그 무렵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들어와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지은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지은이가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거였다.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한다는 게 흠이었다. 어머니 눈에 지은이는 처음부터 부족한 며느리였다. 그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살았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롭긴 해도 결국 적응하겠지, 지은이가 잘 맞춰가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건 외면이 아니라 방치였다. 부산 현장에서 열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어머니는 안방에 계셨고 지은이의 물건이 보이지 않았다. 옷장을 열었더니 지은이 옷이 없었다. 화장대 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혼 서류였다. 지은이의 서명이 이미 찍혀 있었다. 나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그 여자 우리 집 망하게 할 팔자야. 관상쟁이한테 봤더니 딱 그러더라고. 내가 내보냈다. 아들 잘 되라고 한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었는지 황당함이 앞섰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한 행동을 기억한다. 나는 그 서류에 내 도장을 찍었다. 그날 밤. 왜 그랬을까? 지금도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지은이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다. 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었다. 아니, 사실은 믿은 게 아니었다. 그냥 편했던 거다. 일이 많았고 회사가 바빴고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도장을 찍는 것이었으니까. 지은이는 그때 임신 중이었다. 물론 나는 그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다. 어머니가 알고도 쫓아낸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 답이 어느 쪽이든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은이는 29에 혼자가 됐다. 뱃속에 쌍둥이를 안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방에서 두 아이를 낳고 두 아이를 키우고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49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20년 동안 회사를 키웠다.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불편함 없이 살았다. 돈도 벌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다. 지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20년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였다. 저지른 것보다 외면한 것이 더 무거운 죄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다. 지은이는 여전히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 형이 다가왔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강우진, 23, 내 큰아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다. 내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 옆에 세워놓으면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은 나와 달랐다. 나는 그 나이에 세상이 전부 내 것인 양 눈을 빛냈었다. 우진의 눈은 달랐다. 또래치고는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래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닌 사람의 눈이었다. 우리는 장례식장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동생 우성은 우진 옆에 조용히 앉아 국을 떠먹고 있었다. 얼굴빛이 형보다 창백했다. 입술 주변이 옅은 보랏빛을 띠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내가 먼저 물었다. 우성이 어디 아파? 우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탑했다.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요. 한 문장이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지은이 혼자 그 아이를 낳고 혼자 그 진단을 받고 혼자 감당했다는 말이었다. 수술은? 3번 했어요. 중학교 때 2번, 고등학교 올라가던 해에 1번. 지금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우진이 잠깐 말을 멈췄다. 1번 더 해야 한대요. 큰 수술. 나는 밥을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우성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 우진과 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볍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엔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학 안 갔냐고 물어보려 하셨죠? 내가 대답하지 않았는데도 우진은 계속했다. 수능 점수는 나왔어요. 공대 붙을 정도는 됐고요. 근데 그해 우성이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비가 1,500이었는데 어머니가 모아둔 돈으론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다고 했다. 등록금 낼 돈으로 수술비를 보탰고 바로 공사판에 나갔다고 했다. 22에. 지금도 거기 다녀요. 현장 일이 몸은 힘들어도 일당이 나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마치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듯이. 그 담담함이 나는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한테 원망스럽지 않았어? 물어놓고 후회했다. 너무 이른 질문이었다. 우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원망할 게 없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은이가 참 톡했어. 애들한테 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욕 한마디를 안 했다니까. 평생. 애들이 아버지 어디 있냐고 물으면 그냥 먼데 있어. 바쁜 사람이야 그랬대. 나는 그게 더 대단하더라고. 그 말이 등 뒤에서 날아와 심장에 꽂혔다. 욕 한마디를 안 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게 느껴졌다. 지은이가 나를 욕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원망했다면, 아이들 앞에서 이를 갈았다면 나는 그 미움을 받으며 내 잘못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은이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20년을 침묵했다. 그 침묵이 어떤 욕설보다 무거웠다. 우진이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울어도 돼요. 23살짜리 아들이 50 넘은 아버지에게 그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이 위로인지 허락인지 아니면 그것마저 지은이에게 배운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똑바로 직면했다. 20년 전 내가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가족 전체를,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을, 그리고 지은이가 나를 향해 품었을 마지막 기대까지 통째로 버렸다는 것을. 우성이 돌아와 자리에 앉으며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셨어요? 아이의 눈은 맑았다. 아무 악의가 없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더 대답하기 어려웠다. 나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응. 좋아했어.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도 사실이었다. 장례식에서 돌아온 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넓은 침대, 좋은 이불, 조용한 아파트. 나는 2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잘 먹고 잘 자며 살았다. 그 시간 동안 지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새벽 2시가 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가만히 누워있는 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지은이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하게 시작했다. 지인 중에 지은이 동네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통해 지은이가 살던 동네를 알아냈다. 그 다음엔 지은이가 일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직접 발로 뛰었다.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우진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기도 했다. 알면 알수록 가슴이 무너졌다. 지은이가 우리 집에서 나온 건 29 겨울이었다. 손에 들고 나온 건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고 했다. 친정어머니 집에 잠깐 몸을 뒤쳤지만 그곳도 여의치 않아 보증금 200만 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다. 그 방에서 쌍둥이를 낳았다. 산후조리원 같은 건 없었다.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친정어머니가 와서 봐줬고 지은이는 일주일 만에 몸을 일으켰다.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친정어머니가 봤다. 낮에는 집에서 재봉 부업을 했다. 공장에서 반제품을 받아다가 손으로 마감하는 일이었다. 단가가 낮았다. 그래도 했다.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버는 돈이 한 달에 150 많아야 200이었다.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아이들 분유값과 기저귀값 빼고 나면 통장에 남는 게 없었다. 우성이 처음 심장 이상 진단을 받은 건 돌 지나고 나서였다. 지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지은이는 식당 일을 추가했다. 편의점을 그만두는 대신 낮 시간에 식당 주방 일을 시작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주방 보조까지 했다. 저녁엔 청소 용역을 나갔다. 오피스 빌딩 청소였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불을 끄고 나가는 시간에 지은이는 그 빌딩에 들어갔다. 하루 3시간 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우진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장례식 이후 일주일쯤 됐을 때였다. 우진은 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어머니가 새벽에 들어오시면 저는 자는 척했어요. 어머니가 자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머니는 2~3시간 주무시고 또 일어나셨거든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아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웃으셨어요. 피곤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우진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가라앉았다. 지은이가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사람에게서 확인했다. 지은이 친정어머니, 지은이와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 식당 동료.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그 여자는 남편 얘기를 거의 안 했어. 나쁜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아이들에게는 달랐다. 아이들에게는 말을 했다. 아버지에 대해, 나에 대해. 우성이 그 말을 전해줬다. 어릴 때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지금은 멀리 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처음이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뒤로 장례식장에서도 우진과 밥을 먹으면서도 꾹 참았는데 그 한 문장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좋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를 버렸고 아이들의 존재를 몰랐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은이는 죽는 날까지 아이들에게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복수심 없는 사람이어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라는 게 싫어서? 아니면 정말로 끝까지 나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 어느 쪽이든 나는 그 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가 살던 반지하 건물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사는 그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작고 낮은 창문이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올 것 같은. 지은이는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 창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지은이는 이미 없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우성의 병원비 내역서를 처음 본 건 우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눈이 멈췄다. 담당 의사 이름 석자가 거기 있었다. 박성우. 손끝이 차가워졌다. 설마 싶었다.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하나뿐인 이름도 아니었다. 우연일 수 있었다. 동명이인일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병원 이름을 메모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직접 찾아갔다. 로비에서 진료과 안내판을 확인했다. 소아심장내과. 박성우 과장.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다. 20년 세월이 지났어도 틀리지 않았다. 넓은 이마, 가늘고 긴 눈, 입꼬리가 늘 약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 박성우. 지은이를 스토킹하던 남자. 우리가 결혼하기 전 지은이는 그 남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남자였다. 대학 시절부터 지은이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지은이가 나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행동이 이상해졌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오고 문자를 수십 통씩 보냈다. 지은이는 나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많이 무서워했었다. 내가 한번 찾아가 강하게 경고했고 그 뒤로 잠잠해졌었다. 우리는 결혼했고 나는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의사가 돼서 내 아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며 이것저것 파고들었다. 박성우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을 끌어모았다. 그의 출신, 가족관계의 이력. 그리고 거기서 나는 박성우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마주했다. 무당이었다. 인터넷 어딘가에 오래된 블로그 글이 남아있었다. 동네 사람이 쓴 글로 보였다. 오래된 무속인 중 한 명으로 박성우의 어머니 이름이 거론돼 있었다. 용한 점쟁이로 소문났다고. 사주와 관상을 잘 본다고. 그 순간 20년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귓속에서 울렸다. 관상쟁이한테 봤더니 그 여자 집안 운을 끊는다 하더라.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게 혼자 사셨다.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를 냈지만
나는 인사를 생략했다. 어머니, 20년 전에 지은이 내보낼 때 찾아간 점쟁이 이름이 뭐예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갑자기 그건 왜? 이름이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말했다. 팍씨라고 했나? 자세히는 기억 안 나. 그 사람 아들 이름이 성우예요?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다. 어떻게 알았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알고 싶지 않았던 그림이 또렷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박성우는 지은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방법을 바꿨다. 직접 찾아가고 문자를 보내는 대신 어머니를 움직였다. 무당인 어머니를 통해 내 어머니에게 접근했다. 며느리의 사주가 나쁘다고 집안 운을 끊는 팔자라고 속삭였다. 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말에 약한 사람이었다. 귀신같이 그 틈을 파고든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고 지은이를 내쫓았고 나는 그 결정에 도장을 찍었다. 박성우는 그렇게 지은이 곁에서 나를 지원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지은이가 혼자 아이를 낳고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그 남자는 의대를 나와 심장 전문의가 됐다. 그리고 우성이 심장병 치료를 받게 된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부터 의도한 건지 우연히 연결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남자는 내 아들의 목숨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서늘했다. 단순한 악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0년을 기다리며 판을 짜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우성의 다음 수술은 그 남자 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나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우진아, 우성이 담당 의사 바꿀 수 있어? 우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왜요, 아버지? 아버지.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설명할게. 만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20년 전 내가 도장 하나를 찍는 동안 누군가는 아주 오래 이 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분노가 올라왔다. 지은이를 향한 미안함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다. 나는 이 판을 다시 뒤집어야 했다. 우진을 만나기로 한 곳은 아이들이 사는 빌라 근처 작은 공원이었다. 저녁 7시. 퇴근하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10분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손이 차가웠다.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박성우 얘기를 어떻게 꺼낼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정리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으니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우진이 나타났다. 공사 현장에서 바로 온 듯 작업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23이 맞나 싶을 만큼 걸음걸이가 무거웠다. 하루 종일 몸을 쓴 사람의 피로가 전신에 배어 있었다. 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손을 들었다. 악수를 청하려다 멈칫했다. 우진은 내 맞은편 벤치에 앉았다. 나란히 앉지 않았다. 마주보는 자리를 택했다. 나는 박성우 얘기를 꺼내려 했다. 그런데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결이 달랐다. 담담하던 목소리에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나셨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 저 사실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오겠지 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오겠지. 그것도 예상했어요. 근데 우진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꽉 쥐었다. 근데 왜 지금 이러세요? 왜 병원을 알아보고 왜 우성이 걱정하는 척하고 왜 자꾸 연락을 하세요? 우진아, 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제가 12살 때요. 우성이 2번째 수술하던 날. 수술비가 모자라서 어머니가 아는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갔어요. 저는 우성이랑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는데 우성이 무섭다고 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옆에 어른이 없으니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12살짜리가 8살한테 괜찮다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가 돈 구해서 뛰어오셨는데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로 오셨어요. 그걸 모르고 뛰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신발 한 짝만 신고 병원 복도를 뛰어오던 어머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아마 현장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밥을 먹고 있었거나 계약서를 쓰고 있었거나 아들이 수술실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어머니가 새벽에 청소일 나가실 때 저는 자는 척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진이 눈을 감았다 떴다. 어머니 나가시고 나면 저 울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어머니한테 들릴까봐 소리 죽이고 그러다 잠들었다가 아침에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소리 들으면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아,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셨구나. 살아서 돌아오셨구나. 12살짜리 아이가 매일 밤 그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어머니가 새벽 거리를 다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지쳐서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 불안을 혼자 안고 이불 속에서 울었다.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아버지 얘기를 좋게 해주셔서 그냥 먼데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진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반가운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 눈에는 아직 그게 안 보여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변명도 설명도 지금 이 자리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박성우 얘기는 꺼내지 못했다. 그건 나중이었다.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뿐이었다. 미안하다. 두 글자였다. 20년치 시간 앞에 두 글자는 너무 가벼웠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것밖에 없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공원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려는 것 같았다. 우진아.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그게 전부였다. 우진은 공원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공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처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는지도 몰랐다. 전화가 온 건 새벽 2시였다. 우진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부터 달랐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 가장 흔들린 목소리였다. 우성이가 쓰러졌어요.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다. 어디야? 응급실이요. 심장이 갑자기. 말이 끊겼다. 전화기 너머로 병원 소음이 들렸다. 의료진이 뭔가를 외치는 소리, 바퀴 달린 침대가 복도를 달리는 소리. 나는 이미 재킷을 집어들고 있었다. 병원 이름. 우진이 병원 이름을 말했다. 나는 끊지도 않고 뛰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우성은 중환자실로 이미 옮겨진 뒤였다. 우진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다. 나를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우진 옆에 섰다. 어깨를 건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말보다 옆에 있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가 나왔다. 박성우였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박성우는 우진에게 설명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다. 예정된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르면 다음 주 안에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박성우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 박성우가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짧게, 아주 짧게. 하지만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보호자로서 물어볼게요. 이 수술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60%입니다. 국내에서요? 국내 기준으로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박성우가 자리를 떴다. 나는 그날 밤 응급실 의자에 앉아 우진 옆에서 새벽을 넘겼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결심했다. 국내에서 그 남자 손에 우성을 맡길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회사 인맥을 전부 동원했다. 20년 넘게 건설업을 하면서 쌓은 해외 네트워크가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곳에 쓰였다. 일본, 미국, 스위스, 독일. 소아심장 분야에서 이름 있는 병원에 모두 연락했다. 영문 소견서를 번역해 첨부하고 검사 자료를 전부 디지털화해서 보냈다.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탑장이 오지 않는 병원이 더 많았다. 온다 해도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다거나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군데에서 거절이 오면 다음 병원을 찾았다. 검색하고 연락하고 기다리고 다시 연락했다.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다. 매일 알림이 울렸다. 독일 미넨의 심장 전문 병원이었다. 소아심장 분야에서 유럽 최고 수준의 기관이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메일을 열었다.
환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송을 권장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음날 아침 우진에게 찾아갔다. 메일 내용을 출력해서 가져갔다. 우진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다. 2번, 3번. 그러다 고개를 들었다. 돈이 얼마나 들어요? 걱정하지 마. 얼마냐고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수술비에 전용기 이송비까지 하면 크게 든다. 근데 나한테 있어. 우진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 고마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얼굴이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한다는 불쾌함. 나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진아, 나는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야. 우진이 나를 봤다. 그냥 우성이를 살리고 싶어. 그것뿐이야. 긴 침묵이 흘렀다. 우진은 출력된 메일을 다시 내려다봤다.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접었다 폈다 했다. 창밖을 봤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생부터 살립시다. 6글자였다. 하지만 그 6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나는 알았다. 자존심을 누르는 것, 나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우성을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를 열어두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동생부터.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아버지와 아들이라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섰다. 전용기 예약은 그날 오후에 끝냈다. 출발은 사흘 뒤였다. 나는 공항으로 향하는 날까지 딱 하나만 생각했다. 우성이 그 수술대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래야 내가 갚아야 할 것들을 갚을 시간이 생긴다는 것. 그것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8시간을 병원 폭도 의자에서 보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커피를 한 잔씩 뽑아왔는데 둘 다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뭔가를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창밖으로 독일의 낯선 거리가 보였다. 이름 모를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은이를 생각했다. 지은이가 이 순간을 알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이 먼 나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옆에 20년 늦게 나타난 아버지가 앉아있다는 걸. 3시간쯤 지났을 때 우진이 불쑥 말했다. 어머니가 우성이 처음 진단받았을 때 밤새 울었대요. 저한텐 안 보여줬는데 외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다음날 아침엔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밥 차려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저는 그때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지. 우진이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옆에 누가 있었더라면,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 말이 심장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그 옆에 있어야 했던 사람이 나였으니까. 5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났다. 폭도의 불빛이 달라졌다. 낮이 기울고 있었다. 우진은 어느 순간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의자에 기댄 채로. 나는 그 옆에서 깨어 있었다. 자는 우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20년 동안 내가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어릴 때 어떤 표정으로 잤을까? 유치원은 다녔을까? 처음 학교 가던 날 무서워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구멍이 커졌다. 내 안에 20년짜리 구멍이 있었다. 8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걸어 나왔다. 나는 우진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우진이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우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인 게 아니었다. 힘이 풀린 거였다. 20년 넘게 버텨온 무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우진의 팔을 잡았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어깨를 잡은 채로 함께 무너졌다. 눈물이 났다. 참지 않았다. 이 눈물이 기쁨인지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 전부였을 것이다. 20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다. 우성은 열흘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처음 눈을 제대로 뜨던 날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아버지, 독일 음식 맛없죠?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러다 울 뻔했다.
겨우 참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우성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다. 의료진도 놀랐다. 나는 그게 우성이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해서라고 생각했다. 지은이를 닮은 거라고. 봄이 왔다. 우진이 먼저 연락했다.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전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은이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묘소는 야트막한 산 중턱에 있었다. 봄볕이 따뜻했다.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했다. 우진이 묘비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우성은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준비한 말들이 전부 사라졌다. 그냥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지금 이 자리에선 너무 작게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진이 내 옆에 와서 섰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진은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보지 않고 한 말이었다. 어머니한테 하는 말인지 나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목소리로.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가족은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다. 오래같이 밥을 먹고 오래같이 잠을 자고 오래 같은 공간에 있어야 가족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가족은 시간이 아니라 책임으로 만들어지는 거였다. 남아있는 날들을 어떻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였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생각한다. 조금만 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지은이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며 병원 복도를 뛰던 날 내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우진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던 밤 내가 그 문 앞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사는 것, 그게 내가 치러야 할 값이라는 걸. 그리고 남은 날들을 후회하지 않는 아버지로 사는 것, 그게 지은이에게, 두 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우리는 그날 셋이서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봄볕이 묘비 위에 내려앉았다.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렸다. 지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 웃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글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한 소중한 시간 행복하길 바라며